자, 개인정보보호 파트입니다. 개인정보. 네. 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죠. 어떤 이제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막 데이터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무개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주민번호가 있거나 해서 이게 누구의 정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므로 잘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제 점차 이 정보화 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의 정보가 막 누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보들이 어디에 있죠? 우리 개인들의 정보들이 보통 정부기관에도 있고 공공기관, 요즘은 그 대규모 기업체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통신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들,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에 있죠. 이렇게 우리 정보들이 나도 지금 내 자신의 정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것들이 누출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 악용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서 법률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률의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있죠.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률 이름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있죠. 공공기관에. 그런데 지금은 공공기관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뭐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들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괄해가지고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이냐? 그 392페이지에 나와 있죠. 요겁니다.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뭐냐? 헌법에 있죠. 헌법 17조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네. 대체적으로 17조에서 찾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한 서너 줄 내려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 10조에 있습니다.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이것도 역시 뭔가 사생활과 관련되는 조문들이에요. 자, 그리고 법률 394페이지에 가면 이제 법률, 우리가 배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더 자세히 배우고요. 기타 굉장히 많은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는데요. 이건 지금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우리 교재 기준으로 4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다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그 2차 시험까지 이 법률도 가는데요. 일단 여기서 객관식 시험에 관한 한 이걸 샅샅이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제 가능한 부분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짚어 드릴게요. 일단 객관식에 관한 한은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행정법 20문제가 나오는데 이것 이외에도 출제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볼게요. 용어 정의. 조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그래서 제2조에 용어 정의 나옵니다. 394페이지 아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은 여기 제외가 되는 거죠. 이른바 사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괄호 열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이게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네. 그리고 처리란 뭐냐? 다양하죠.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말이 뜻하는 것이 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주체라는 개념, 정보주체. 그 정보의 주인을 정보주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파일이라고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아까 말한 은행이나 통신회사 같은 경우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해요.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곳. 공공기관이 있고, 7번에 영상정보 처리기라고 되어 있죠. 영상이 담긴 거. 요게 CCTV를 말하는 겁니다. CCTV. 자, 3조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원칙이니까,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니까 요거 체크해 두시다가 읽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지난번에 주관식으로도 나왔는데요. 그 396페이지 위에 정보 주체의 권리 4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다.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가입하다 보면 뭘 체크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이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그걸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권리. 보여달라 이거지. 내 정보가 지금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 보여달라. 그리고 봤더니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러면 처리를 정지해달라. 정정해달라. 삭제해달라. 파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누출됨으로써 나에게 피해가 있으면 이제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제받을 권리. 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시고 39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98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나오죠. 수집 이용.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죠. 이것도 박스 체크했다고 보세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에 불가피하다.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그리고 정보 주체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런 일종의 상품이니까 상품 구매하고 그럴 때 학원 측에서는 여러분에게 그 상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소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디로 보냅니까? 주소 알아야지. 주소 같은 것도 개인정보예요. 그렇지만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잖아요. 네, 이런 내용이죠. 이거 잘 보시고, 그리고는 오른쪽 페이지에 괄호 2번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400페이지쯤 가면 400페이지에 괄호 4번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공하면 안 돼요. 제3자에게 함부로 이걸 제공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 박스 안에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수집하는 사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이게 가능하다. 오른쪽 페이지 401페이지의 아래쪽에 괄호 7번 봅니다. 개인정보의 파악이라고 돼 있죠. 과거에는 이런 조문의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문기사 같은 데서 요즘은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다고 다뤄지죠. 자, 인터넷상에 또는 나의 정보가 함부로 어디에 있다는 걸 싫어할 때, 싫다 이거야. 그러면 파기시켜달라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밑에 괄호 8번 동의를 받는 방법 이렇게 됐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때 동의받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402페이지 맨 위에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사항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뭐 동의하십니까? 처리하는 걸 동의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걸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홍보 카탈로그를 보낼 때 이 정보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을 때는 상대방이 이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상대방이 만약에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5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자, 괄호 9번 보시면 민감정보 처리 제한. 종전법보다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했는지 탈퇴했는지, 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 현재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다. 이런 것들은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박스를 보세요. 이 경우는 가능해요.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으면 돼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법령이 이러한 민감한 정보 처리를 허용했을 때는 가능한 것이에요. 자, 괄호 10번. 그리고 이 부분에 중요한 게 많이 있네요. 괄호 10번.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 식별 정보는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주민번호가 대표적이에요. 주민번호, 여권번호 같은 경우에. 자, 그럴 때 일단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이것도 개인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법령이 요구하면 됩니다. 법령이 허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처럼 이렇게 고유 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괄호 11번 주민번호 제한. 이 주민번호는 특히 더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 이런 것들이 신설됐죠. 내 주민번호 쓰지 않더라도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괄호 12번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입니다. 403페이지에 영상정보 CCTV예요. 자,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어. 자,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뭡니까? 404페이지 위에 박스를 보세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 수집 분석. 네, 이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특히 이건 안 되도록 해놨어. 목욕실, 화장실, 탈환실, 발의실,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죠. 이런 데는 안 됩니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같은 경우는 또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영상정보 처리기기, 즉 CCTV 설치할 때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돼요.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등으로 해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작년 2015년도에 2차 시험에서 이게 논술식으로 나왔습니다. 40점짜리로 영상정보 처리기기 하나 사례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CCTV가 설치됐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동그라미 5번 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죠. 그리고 녹음 기능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명칭이 영상정보 처리기기예요. 그리고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40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괄호 6번 보세요. 407페이지. 407페이지 아래쪽에 괄호 6번에서 과징금 부과 조항도 있죠. 이제 하도 이게 정보가 다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많다 보니까 과징금 조항도 있어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번호가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됐을 때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입니다. 다만 주민번호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당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408페이지 아래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괄호 1번에 보면 개인정보 열람할 수 있다고요. 나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 하면 409페이지에 괄호 2번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라고 돼 있죠. 정정해 주시오. 그리고 삭제해 주시오. 요 삭제 요구권은 종전법에 없었어요. 종전법에 없었는데 종전법에 없고 그냥 그 정정할 수 있다.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만 돼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석하기를 요 정정 속에 삭제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그건 좀 억지죠.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삭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밑에 아래쪽에 괄호 3번. 네. 그리고 410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괄호 5번 해서 손해배상 책임 나오죠. 그러면 읽어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증 책임이 누군가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엇을 입증하냐? 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 이렇게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거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입증합니까? 정보 처리자 쪽에서 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보 주체를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411페이지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신설이 되는데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중에서 임명한다. 되게 뭐 대학교 교수님이나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임명되겠죠. 네. 괄호 4번으로 갑니다. 즉 412페이지 괄호 4번에 오면 이제 그 절차가 나오는데요. 조정 신청. 만일 가령 은행과 개인들 간의 고객들 간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이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가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받았으면 다른 한쪽에도 통지를 해줘야 되겠고요. 처리 기간은 60일, 분쟁 조정 신청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일을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괄호 6번처럼 분쟁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7번 네,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고. 자, 오른쪽 페이지 괄호 8번. 만약에 이제 심사가 끝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죠. 조정위원회가 이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박스 안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뭐 1,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가름할 것이냐 이런 조정안을 작성하면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당사자에게 제시하죠. 그럼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부한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괄호 9번에 요거는요. 만약에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혹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그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사자 중에 한쪽에서 이를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조정 과정은 중지가 됩니다. 소송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괄호 10번을 보니까 집단 분쟁 조정 제도도 들어가 있다 이거죠. 집단. 요건 특별히 그 피해자가 뭐 10만 명, 10만 명 이런 식으로 대량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규정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거죠. 414페이지 갑니다. 414페이지. 7번을 보면 제목이 개인정보 단체 소송이라고 돼 있잖아요. 단체 소송. 원래 소송이란 것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단체 소송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개인정보보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할 때도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를 신설했어요. 이것도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아직은 완벽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요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단체 소송의 대상은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집단 분쟁 조정 있지? 네, 이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집단 분쟁 조정을 거쳤지만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했을 때만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라는 얘기예요. 막바로 법원에다가 단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제기하느냐? 바로 박스 안에처럼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중에서 이렇고 저렇고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로서 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네, 얘네들 이름으로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됐네요. 나머지는 뭐 보칙입니다. 보칙.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량을 비교적 한 뭐 10분, 20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봤는데요. 이걸 위주로 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 418페이지 정보 공개예요. 네, 2절 정보 공개. 자, 정보 공개 청구 시스템은 일단 공공기관이 이쪽에 있으면 공공기관이 작성해서 또는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어. 정한 권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이것을 국민. 외국인도 여기 포함됩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의 외국인도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렇게 공개 청구하는 거예요. 공개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면 얘네들이 심사를 해서 이건 공개해도 되는 사안이다 그러면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또는 비공개할 수도 있죠.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자, 이렇게 청구가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공개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나 뒤에 보는데요. 정기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중대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개괄적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국민은 모든 국민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원칙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요거 비공개가 아니라. 네. 국민은 주권자잖아요. 주권자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공개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 법은 법 구조, 구조 1항의 1호부터 8호까지 요 내용을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뭐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개됐을 때 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 해가지고 한 8가지 정도 규정해놨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개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막 비공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설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비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공개했을 때 이익과 비공개했을 때 이익을 비교해서 이익 형량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행정사 되시면 민원인의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런 정보공개 청구서 같은 걸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우리가 정확히 정보공개 청구제에 대해 취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행정사 되셔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태도가 이래. 그러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떳떳하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타 요 파트에서 더 할 건 이제 절차 같은 걸 공부해야 돼요. 절차. 까다롭죠. 여기에 막 숫자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책을 중심해서 보겠습니다. 419페이지 맨 위에 정보공개가 의미하는 바가 나와 있죠. 국민이 국가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조건에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 정보공개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맨 아래 보면 헌법,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거죠. 국민의 알 권리. 그런데요, 아십니까? 알 권리라는 세 글자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알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개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 제21조라고 나오죠. 표현의 자유 제21조. 요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예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가 나온다라고 대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 조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헌법 조문이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죠. 다음 페이지에 가면 420페이지에 법률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률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배우는 그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 법률이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개별법도 역시 개별법도 뭐 가령 주민들이 열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면 그것도 다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421페이지 위에 조례라고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정보공개 조례. 자, 요 사항과 관련해서 박스에 판례 하나가 소개되는데요. 1992년도 판례죠. 오래됐습니다. 근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례다 이걸 소개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1990년대 말에 생겨났어요. 1990년대 말에 생겨났는데 이건 92년도 사건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정보공개법이 없었던 시절인데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가 용감하게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법이죠. 좋은 조례지. 따라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역시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가능하다는 거지. 네.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례는 제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공개법상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딱 근거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자, 맨 아래 이제 421페이지에 공공기관, 자, 정보공개, 지금부터 이제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밑에 적용 범위, 정보공개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정보공개법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422페이지에 3번 정보 공개의 원칙이죠. 이건 아까 설명했어요. 네, 원칙이 공개입니다. 원칙이 공개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누구라고요? 국민이죠.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 두 줄 내놓으면 외국인도 나오잖아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이 사람들도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외국단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아래입니다. 저 공공기관이라고 돼 있죠. 공공기관이 뭐냐? 국가기관 당연히 포함되고 모든 국가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있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여기에 이제 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정합니다. 그럼 이거 매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해가지고 박스가 하나 나오죠. 요건 이제 시행령에 적용되어 있는 건데, 자, 보면 1호 각급 학교가 나오잖아요. 각급 학교.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립학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사립학교. 그러니까 원래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닌데 이 법에서만큼은 공공기관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그리고 5호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하는 비영리법인. 여기까지도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보유정보라고 되어 있죠.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유라는 것은 꼭 문서의 형태가 아니라 형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뭐 등등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담고 있으면 가능한 것이에요. 특히 자, 판례가 하나 있죠. 밑에 줄.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뭐야? 사본도 우리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의 제목이 비공개 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보가 공개가 원칙입니다.
우리 비공개 조문을 지금부터 보는 건데요. 설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교하라는 거죠. 이 경량. 자, 425페이지 맨 아래부터 제1호가 소개되는 거예요. 저 구조 1항 1호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죠. 자, 1호 읽어볼게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다. 법률이나 어떤 명령에 따라 비공개 정보. 역시 이거는 뭐, 그래서 이것은 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지 정보 공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설사 비공개라고 되어 있지만은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예를 들어서, 네, 1번 판례 보세요. 426페이지 맨 위에 1번 판례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교사들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당시에 비공개하고 있었는데, 그 비공개하고 있는 근거가 이른바, 자, 5번째 줄에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서 근무 성적 평정을 비공개해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왜냐하면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이라는 것은 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위임받은 게 아닙니다. 승진과 관련된 것이지. 결국은 위법하다는 거죠. 비공개 결정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혹시나 이 수업 시간에 일일이 첨부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정보공개법이 문제로 출제되면 판례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 여기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실 때 최소한 이 사건은 정보 공개를 하라는 사건이었구나, 또는 비공개가 마땅하다고 한 사건이었구나, 이 결론에 주의해가지고 읽어보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그지?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426페이지 4번 판례.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 사건 이렇게 나오면 얼른 여러분은 이거는 비공개 사안이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6번 판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였구나. 국가정보원 8번 판례 보면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이것도 역시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어서 비공개라고 하는 사례였어요. 자, 428페이지에 제2호입니다. 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비공개. 자,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규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5호입니다. 오른쪽에 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이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하면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판례가 소개되죠. 지금 여러분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냐. 네, 지금 수업 시간에 다 못한다고 이거. 이런 건 어때요? 자, 430페이지에 2번 판례 보세요. 2번. 학교 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열렸어. 그러면 그 위원들의 해당 발언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부분 어떨까?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비공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시민들이 싫어하는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시민들이 나중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 인적사항은요, 비공개입니다. 인적사항은. 다만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 필요가 있죠. 그건 공개예요. 431페이지에 위에 보면 5번 사법시험 답안지 사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법시험 5번 판례요. 5번 사법시험. 여러분 사법시험은 여러 명의 채점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 내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채점자들의 점수가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 적나라하게 공개됐을 때는 사법시험의 어떤 권위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썼던 답안지가 어떻게 제대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차 시험 답안지는 공개 대상입니다. 나눠서 생각하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자, 432페이지의 6호입니다. 6호. 요거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이렇게 해놓고 특이하게 여긴 다만이라고 돼 있지 또 예외가 있어. 그러니까 성명이나 주민번호라 해서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가나다라만은 바로 공개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자, 7호를 보세요. 434페이지의 7호. 요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영업비밀들이죠. 그래서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이익을 현저해야 한다. 여기도 다만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8호.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죠.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아래쪽에 보세요. 정보 공개 절차. 자, 정보 공개 절차를 그림으로써 개관을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도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이제 공공기관이 있어요. 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을 청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청구인. 이제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1번. 이게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를 할 때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서라는 문서가 있고 아니면 말로 해도 돼요. 말로 청구해야 되는데 말로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조서를 작성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청구를 하죠. 그러면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이것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할 것인지 또는 부분 공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청구된 정보가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섞여 있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면 일부분 부분 공개 결정할 수 있어요. 10일 이내인데 플러스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이제 20일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대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날짜를 가능한 한 막 채우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공개 받으면 되는데 비공개나 부분 공개를 받게 될 때 이 청구인은 여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있더라 이거지. 불복 절차. 왜 비공개를 하느냐? 공공기관은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법 9조 1항을 들어서 비공개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다. 저기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게 바로 이의신청.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요거는 임의 절차라는 점, 임의. 그러니까 꼭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으로 청구해도 되고, 두 개 전부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소송을 법원에다가 제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나오겠죠. 정보 공개를 하라. 아니면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면 이제 끝납니다. 큰 줄기는 이거예요. 그죠? 이제 불복할 수.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제3자가 등장할 수 있어요. 제3자. 뭔가 아니? 이 사람이 청구한 요 정보가 혹시
제3자와 관련된 어떤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당신과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청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오. 네,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제3자는요? 제3자는 통보를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자, 제3자와 관련한 내용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통보를 하면 비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저거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니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청구인은 바로 이 절차를 또 밟으면 돼요. 결국은 비공개 결정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지? 네.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공기관이 비공개했어. 그러면 이 절차를 그대로 밟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개 결정.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비공개 요청한 건 이 사람만의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일 뿐이고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개 결정하죠. 그때는 제3자가 뭐라고 저 3에 대해서 즉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지금 절차는. 왜 제기하냐고? 공개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비공개됐을 때 다투는 거고 이 사람은 오히려 공개됐을 때 다투는 것이에요. 공개 결정할 때는요. 30일 후에 30일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결정에서는 막바로 공개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30일 간격은 두도록 합니다. 요게 절차 내용이었어요. 이게 435페이지부터 쭉 해가지고 쭉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441페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책을 읽으셔가지고 여러분 절차의 내용을 잘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절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정보 공개 내용은 여기 이것으로써 마칩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배운 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그리고 공개하는 문제였죠.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충되고 충돌된 염려가 있어. 그러면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니까 그것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제도적으로 잘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요 정보 보호의 문제 있죠? 요건 여러분 특히 유의해서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지금 3편까지 했죠. 이것은 뭔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지금 수많은 어떤 형식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행정작용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다시요. 그렇죠.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었는데 국민이 이걸 따르지 않았을 때 이때는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4편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시효성과 포스타. 국민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피해에 대해서는 5편, 6편으로 갑니다. 피해를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 뭐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이제 여기서 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4편 요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